스텔스 폭격기는 냉전 말기의 몽상 같은 구상이 현실이 된 것으로 완전히 실현된 이후로는 항공력의 정점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적의 레이더를 거의 감지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으며 누군가의 우편함에 핵폭탄을 투하한 뒤 들어온 것만큼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스텔스 폭격기를 실전에 배치한 나라는 단 한 곳뿐이며 그것은 바로 미국의 B2입니다. 문제는 이 폭격기들이 정말 복잡하고 그 결과로 정말 비싸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B2 한 대에 이탈리아가 카보르 항공모함 전체에 쓴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폭격기 클럽은 단 한 명의 회원만 있는 아주 독점적인 클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두 번째 회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H-20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B2와 동등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곧 등장할 더 발전한 후속 기종인 B-21에 맞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요? 왜냐하면 그래요.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데이터 유출이나 우리가 그들의 무언가를 입수했을 때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발견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애국적인 과장과 사실을 구분해서 우리가 실제로 H-20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죠? 그럼 가장 큰 질문부터 시작해봅시다. 왜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굳이 H-20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모든 질문들은 하나의 근본적인 진실로 귀결됩니다.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즉 PLAAF의 전략폭격기 전력이 현재로서는 최적이 아니며 그것도 아주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결코 우스운 수준은 아니고 분명히 그 전력에는 흥미로우면서도 은근히 무서운 다양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대표하는 최상급,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안 H6, 즉 중국이 현재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유일한 전략 폭격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폭격기는 외형만 봐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처음으로 중국 공군에 배치된 것이 1969년이고 그 기반이 된 Tu-16은 소련 공군에 1954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꼭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략 폭격기도 기본 설계가 흑백 TV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B-52는 1955년에 처음 실전 배치되었고 러시아의 투폴레프 95는 1956년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오늘날까지 운용되고 있는 폭격기들은 원래의 초기 모델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대시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대대적으로 재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B-52는 이제 B-52H형으로 최신 디지털 항공전자 장비와 통신 시스템, 업그레이드된 내부 무장창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주로 운용되고 있는 투폴레프 95는 투폴레프 95 MSM 모델로 새로운 레이더와 항법 장비, 업그레이드된 엔진과 프로펠러, 향상된 방어 장비, 그리고 확장된 순항미사일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홍-6도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지 않고 있습니다. 최신 홍-6K와 홍-6N 모델은 완전히 재설계된 항공전자 장비와 기존 WP8 대신 D30KP 터보팬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기능 디스플레이, 글래스 콕핏, 최신 항법 시스템, 순항미사일 발사 최적화 전자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개조된 전략 폭격기라 하더라도 노후화된 기본 설계를 아무리 업그레이드해도 결국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최첨단 무기가 아니며 앞으로도 그렇지 못합니다. 전쟁 양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폭격기들은 전략 폭격의 기본 원리가 고도, 속도, 그리고 조잡한 전자 교란만으로도 적의 방어를 뚫고 나아갈 수 있던 시절에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아직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폭격기들이 정말 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이제서야 약해지거나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 진리는 1960년대 피로올룩진 시절부터 이미 죽었죠. 지대공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뒤부터입니다. 사실 정확한 날짜를 집어보자면 1960년 5월 1일입니다. 그때가 바로 게리 파워스가 U-2 정찰기를 조종하며 21,300m 상공,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가 갈 때 타는 비행기의 2배쯤 되는 고도에서 비행하다가
S-75 미사일에 의해 하늘에서 격추된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대부분이 동의하듯 기존 전략 폭격 방식은 끝났습니다. 유일을 격추했다면 절반 고도의 B-52도 격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했고 한동안 속도가 유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XP-70과 B-58, 소련의 M-50과 Tu-22가 등장한 것이죠. 중국 예시도 들고 싶지만 없습니다. 그들은 1960년에 소련과 크게 사이가 틀어지면서 기술적인 지원을 잃었고 문화 대혁명 때는 유능한 엔지니어들을 거의 다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죠. 그 결과 한동안 그들의 항공우주 산업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더 넓게 보면 빠른 방식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새로운 혁신이 되기보다는 틈새 보조수단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여전히 주류로 남게 되었죠. 전략 폭격기는 이제 멀리서 발사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크게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쯤 한 위대한 인물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으로 칠 수 없다고 선언하던 바로 그 시기. 항공우주 분야의 영리한 이들은 우연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개념을 조지 포어맨의 얼굴을 때리는 데가 아니라 스텔스 기술을 통한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도 놀라울 만큼 간단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에 어디를 쏴야 할지 알려주는 바로 그 레이더가 비전리, 방사선을 물체에 쏘아 반사되는 원리로 작동한다면 그렇게 반사된 신호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 해당 방사선의 고정된 속도를 이용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 신호를 반사하지 않도록 항공기를 설계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설계 철학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B-2입니다. 꼬리와 겉으로 드러난 엔진이 없는 플라잉 윙 형태로 모든 선과 곡선이 레이더에 반사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의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무기를 내부에 탑재하고 엔진도 동체 깊숙이 숨기며 흡입구와 배기구도 정교하게 설계된 형태로 처리합니다. 이 비행기를 도입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기체 한 대당 21억 달러였고 그것도 1997년 기준 달러입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정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세르비아인, 아프가니스탄인, 이라크인, 예멘인, 그리고 이란인들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1997년 실전 배치 이후 B-2 폭격기는 이들 모두에게 강력한 위력을 보여줬으니까요. 대부분의 경우 B-2는 일반적인 항공기라면 감히 들어가지 못할 복잡하게 겹쳐진 방공망을 그냥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적의 공격으로 격추된 기체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제인 H-20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H-20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B-2와 같지만 중국적인 특성을 더한 폭격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이징이 1950년대 구식 폭격기를 계속 유지하는 대신 마침내 새로운 기체를 실전 배치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입니다. 이 기체는 단순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폭격기는 현재 지구상에서 오직 다른 한 나라만이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 교리를 열어줄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좋아요. 이제 우리가 H-20이 왜 필요한지 살펴봤고 교묘하게 더 넓은 맥락까지 함께 다뤘으니 천만에요. 이제 언제일지 살펴봅시다. 모든 것은 198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바로 스텔스 기술이 본격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죠. 그때 중국은 지구상의 모든 공군을 가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발전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스텔스 기술을 원했고 지금 당장 스텔스 기술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중국은 1940년대 항공우주 산업이 없던 때보다 크게 발전했지만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그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첨단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번번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2구 요격기는 베이징이 그들의 꿈이 단순히 자신들의 역량을 넘어선 것임을 인정한 후 1980년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Y-10Z 여객기도 있었습니다. 기성품을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도 결국 사서 쓸 수 있는 것보다 못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깨달아 1983년에 이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스텔스 기술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시도가 시간과 자원 낭비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주력 분야였던 소련이 준 장비를 개량하고 손보는 일조차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프로젝트들이 대체로 별로였고 중국에서 지원하던 소련 시험 비행사들조차 중국산 MiG-19인 J6을 사는 것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완전히 죽음의 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2체, 즉 중국산 MiG-21 역시 초기에는 베이징 당국조차 인정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하지만 덩샤오핑의 과거 지도력 덕분에 중국 공산주의에 절실히 필요했던 실용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전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우파로 보이는 사람은 다 쏴 죽이던 식과 달리 국가의 항공우주 산업은 마침내 스스로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J-20과 같은 진정한 자국산 4세대 전투기를 생산하고 J-21과 같은 꽤 괜찮은 Su-27 파생형도 만들어내며 심지어 J-7도 개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국 세력들이 이 전투기를 손에 넣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언론에 새로운 무언가가 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 시진핑은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군본부를 방문하면서 고위 장교들에게 항공우주 통합을 가속화하고 공격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순수하게 영토 방어만 하는 공군에서 벗어나 장거리 타격 옵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차이나 데일리는 국방기자 자오레이가 쓴 장거리 폭격기, 어쩌면 중국의 계획에 있을지도 라는 대형 기사를 실었습니다.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전문가들은 빠르게 비행하는 중대형 전략항공기가 필요하며 이는 이미 오래전에 도입됐어야 했다고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류이두 중장의 임종간청도 인용했는데 새로운 폭격기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가운데 2016년 9월 1일 창춘에서 열린 중국 공군 공개 행사에서 마오샤오토 사령관이 모인 언론을 상대로 마침내 받을 쉬쉬하던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를 개발 중이며 언젠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차이나 데일리, 로이터 통신 등 거의 모든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한 그 순간이 H-20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입니다. 베이징은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 시작 시기와 방법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 일어난 일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 공군의 언론기구가 국내에서는 애국주의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진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이 소식이 받아들여지도록 전력을 다해 홍보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자오 소장은 중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대용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개발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략폭격기는 다시 인용하자면 공군이 전략적 군종임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그가 시안항공기 산업공사를 위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게 될 몇 가지 씨앗도 뿌렸다는 것입니다. H-20의 설계자이자 제조사는 이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그런 신중한 망설임은 사라지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 즉 자신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XIAC에서 공개한 5분짜리 영상을 최대 속도로 넘기며 보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그들은 역사를 연대순으로 미화하고 있고 H-6도 등장합니다. 멋집니다. 신경 쓸 필요 없던 옛날 것들이 나옵니다. 좋아요. 실제로 작동하는 현대식 항공기도 보이네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천막 아래 숨겨진 물건이 있습니다. 거의 비위처럼 보이지 않나요? 물론 누가 봐도 CGI로 만든 거지만 그래도 비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H-20의 예상 형상이 공개된 셈이죠. 사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자신감이 넘쳐서 10IAC는 B2의 설계자이자 제조사인 노스럽 그러먼을 약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그 이유는 그들의 영상 마지막이 2015년 노스럽 그러먼 슈퍼볼 광고를 거의 그대로 패러디했기 때문입니다. 두 영상을 나란히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GYAC는 분명히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H-20의 20은 원래 대략적으로 실전 배치가 예정된 연도를 의미했던 것 같거든요. 즉 대략 2020년이죠. 아, 여러분 마감일을 놓치셨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만약 여러분이 만리방어벽 너머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면 결국 이런 기사들을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중국어를 못 읽으실 것 같아 관련 부분을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J-20에서 Y-20 그리고 Z-20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20 시리즈 항공기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전 세계는 중국 공군 무기와 장비 개발에서 역사적인 돌파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0이라는 명칭은 이 항공기들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항공 장비임을 나타내며
2000년을 전후로 전투 능력을 형성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20의 의미를 생각하면 H-20으로 명명하는데 논리가 있습니다. 인용 끝. 이것은 베이징의 공식 인사나 시안항공공업공사 누구에게서도 확인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지만 중국 논평가들의 논리는 확실히 일리가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은 2026년이고 2020년은 이미 100m 속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H-20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중국. 사실 2020년에 실전 배치됐다는 궁극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주장 자체를 아예 배제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에 세상에 공개됐고 그 개발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중국, 그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모르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이징이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실상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마오 샤오탄이 그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를 개발 중이며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미래의 언젠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 시기는 말 그대로 5분 후일 수도 있고 25,062년 8월 8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미래를 두루뭉술하게 넘기는 발언이 이후 모든 논평과 보도에서 계속해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2024년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3월에 중국 공군 부사령관 왕웨이가 홍콩 상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곧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말 곧입니다. 바로 이어질 겁니다. 진짜로 걸림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 인력은 지금 매우 강합니다. 모두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장비는 새로운 세대의 전투 능력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워할 일이고 기대할 만한 일입니다.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이것은 세대 교체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처럼 말하고 있네요. 세상에. 우리는 미국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보만 지키고 있으며 때가 되면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관심을 끌자 2024년 9월 국방부 대변인 장샤오강과의 기자회견에서 중국 항공 팬들은 H-20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며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하자면 당신의 질문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모릅니다. 저희도 정말 임시로나마 날짜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 영상의 클릭률에도 좋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식의 어떤 언급도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저희가 추측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H-20은 준비되면 준비된다는 점뿐입니다. 이제 서방에서는 이런 모호함에 대해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판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군사 및 안보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가 그 주제를 다룹니다. 펜타곤은 중국 공군 PLAAF 지도부가 2016년에 이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첨단 폭격기를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덧붙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은 워낙 첨단이고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적어도 곧 시제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이제 10년째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한 가지 더 살펴볼 만한 서구권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등장한다고 해도 그게 꼭 좋은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B2 폭격기나 아니면 앞으로 도입될 B-21과 같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자면 이는 브레이킹 디펜스에서 마이클 메로우가 인용한 익명 국방부 정보 관계자의 발언이 됩니다. 그들에 따르면 2024년 4월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용하자면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들이 위대한 군사 강국임을 보여주고 싶어서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나 필요한 양을 실제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요. 설령 그 프로젝트가 결국 아무 쓸모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더라도 베이징이 단지 어떤 형태로든 스텔스 폭격기를 보유했다는 명성만으로도 그냥 공개해버릴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H20이 실제로 별로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실제로 그 디자인이 무엇인지, 최소한 어떤 것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괜찮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지난 챕터를 본 여러분이라면 전혀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아무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공기의 실제 확인 사진이나 그 설계 문서가 단 하나도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앞서 언급한 광고의 CGI 모형과 콘셉트 드로잉만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종의 H20 시제품이라고 주장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조작입니다. 몇 가지 시각적인 단서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물체에는 전혀 대칭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쪽 공기 흡입구와 날개의 각도와 모양이 서로 다르고 조종석 창문이 기수와 완전히 다른 선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누가 봐도 조작된 이미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가짜 이미지의 출처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니 여러분도 여기서 끝나면 안심하고 벙커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출처를 완전히 확인하진 못했지만 최소한 2018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까지는 추적했습니다. 이 자료는 만리 방화벽 이쪽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2018년에 나온 또 다른 기사까지 추적할 수 있었는데 이 이미지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CCTV 채널 7 오버레이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H20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는 위성 사진들도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장이 바로 이 사진, 그리고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사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비율, 특히 동체 길이에 비해 넓은 날개는 확실히 B2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바우딩 레이더 단면적 테스트 시설에서 촬영된 것을 감안하면 우리도 이 위치를 직접 찾아보고 대략적인 날개 길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약 15, 18m로 추정하지만 H20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에 비해 너무 좁습니다. 참고로 B2의 날개 길이는 54m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진은 저희가 보기엔 명백하게 H20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새로운 플라잉윙 드론인 CH-7과 훨씬 더 비슷하게 보입니다. 여기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CH-7 사진들이 있습니다. A, B, 그리고 C 보이시죠? 위성 사진에 나온 매우 얕은 조종석은 실제로 CH-7의 공기 흡입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최대한 양보해도 아마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지 품질이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배제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긍정할 만한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차고 있던 형태와 비슷해 보인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를 제외하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원 뉴스만 봐도 이것이 소위 고출발전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체로 H6에서 가져온 부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1만 킬로미터 이상의 대륙간 사거리와 5,100km의 전투 반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공중급유가 가능하게 하려 합니다. 적재량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부 기사에 따르면 H6보다 크고 핵무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력 투하 폭탄인지 순항 미사일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부 사항들은 공식 중국 공군 발표가 아니라 언론 보도만 있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이 폭격기가 스텔스 플라잉 윙 형태의 전략 폭격기라는 점뿐이며 그 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H20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니 많은 분들이 이 폭격기가 정말 존재하는가 라고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도 그 질문조차도 우리가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공개된 공식 사진이나 위성 사진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하나의 심리전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중국이 군사 문제에 대해 대담하게 거짓말하는 것은 그들의 성향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끔씩 수치를 조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TC-10-125 APF-STS 전차 포탄의 탄도 성능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세상에, 이름도 참 길군요. 중국이 공식 수치를 발표했지만 불만이 많던 중국 전차팬이 워탄더 포럼에 실제 탄도 성능을 공개했는데 온라인 논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데다 아마 자기 목숨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치는
베이징 발표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러나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실제로 없는 일을 있다고 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중국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실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대체로 실행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최신형 SU-57 스텔스 전투기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인들이 너무 겁을 먹어 바지에 똥을 지릴 테니 대걸레를 꺼내야 한다는 식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게 생산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를까 두려워서죠. 중국은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공개한 뒤 300대를 조용히 생산했습니다. 항공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낡은 소련 시대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 한 척만 보유했고 20년간 임시로 유지하다가 결국 퇴역했습니다. 그 항공모함은 항구에만 있었고 제대로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직도 현역이고 곧 복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믿어봐 형. 그럼 이렇게 말할게요. 믿어봐 동지. 중국도 소련 시대의 낡은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을 한 척 얻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개조해서 랴오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띄웠고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새로 만든 산둥함을 건조했으며 거기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푸젠이라는 슈퍼 항공모함까지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중국이 여기저기서 수치를 조작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보통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H-20이 정말로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